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인 5일 옐로우 티어에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카운티 보건국은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카운티 내 비즈니스 업체들의 재개방 확대에 구체적인 방안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성인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와 일부 주민들의 백신 거부감의 원인으로 집단 면역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까지 승인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치적 쟁점이 됐던 마스크 착용이 또다시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남가주에서 단독주택은 물론 콘도의 매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더스데이가 오는 일요일인 9일로 다가오면서 타운 비즈니스 업체들도 마더스데이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이 열흘 연속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적 억만장자 부호이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도 세금 보고 시즌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경에서 헤어진 이민자 가족의 재결합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난민 수용 상한선을 기존 15,000명에서 62,500명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외교적 기회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북한의 반발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전자여행 허가 제도가 시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 무비자 방문이 조금 더 번거로워집니다. 뉴욕 증시는 5월 첫 거래일을 맞아 지수별로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가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인 5일 옐로우 티어에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카운티 보건국은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카운티 내 비즈니스 업체들의 재개방 확대에 구체적인 방안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LA 카운티는 기본적으로 주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재개방을 계획 중으로 체육관, 영화관, 테마파크,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 인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LA 카운티 외에도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마린, 그리고 트리니티 카운티들도 다음 주면 옐로우 티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가는 열흘 연속으로 상승해 2019년 11월 8일 이래로 최고치인 갤런당 4달러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일 가격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가는 지난 열흘간 6.5센트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한 주 전보다 5.1센트 늘어났고 한 달 전보다 13.3센트 늘어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또한 7일 연속으로 상승해 가솔린 평균가는 4달러 6센트로 2019년 11월 7일 이래 최고치를 보였는데 지난 열흘간 6.7센트 상승했으며 한 주 전에 비해 5.5센트 늘어난 가격입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가솔린 생산과 인벤토리가 줄어들어 남가주 내 가스값이 계속 상승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전자여행 허가 제도가 시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 무비자 방문은 조금 더 번거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90일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그냥 미국 여권만 들고 가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사증 면제 협정 체결 국가 및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됐습니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은 일반 PC를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 k-eta.go.kr을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면 모바일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올해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도 세금 보고 시즌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연방정부기관인 과세합동위원회 조사를 인용해 지난 3월에 통과된 미국 구조계획법안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어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의 확대로 2021년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에 세금 보고에서 납세 부담액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경기부양안의 텍스 크레딧으로 인해서 제로 텍스의 소득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CNBC에 따르면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는 전체 미국 가구의 53%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어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세금 보고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주민들도 이들 크레딧의 전액 혹은 일부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납세 부담이 없는 7만 5천 달러 이하의 가구도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가구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1.8%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비영리 재단인 강드림 파운데이션이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두 군데 단체를 통해 총 100명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지난 2013년 LA의 대표적인 한인 의류업체 엣지마인의 강창근 대표가 회사 창립 20주년을 기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매년 약 수십 군데 한인과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와 정부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학업에 열심히 매진하는 계기에 보탬이 되도록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올해 LA 한인회와 한인청소년회관 KYCC 두 군데 단체를 통해 각각 50명씩 총 100명의 장학생들을 모집하며 학생 1인당 1,200달러의 장학금을 이들 두 군데 단체를 통해 수여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거나 대학 입학 예정자들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LA 한인회를 통해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기소개서 한 부, 누적 학점 4.0 만점 기준 3.0 이상인 최근 1년 성적표, 그리고 추천서 샘플 한 부를 준비해 LA 한인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KYCC를 통해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들 두 단체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장학금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마더스데이가 오는 일요일인 9일로 다가오면서 타운 비즈니스 업체들도 마더스데이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마더스데이가 이번 주 일요일인 5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비즈니스 영업이 속속 정상으로 재개되고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이번 마더스데이 타운 업체들에도 모처럼 특수가 기대됩니다. 타운 비즈니스 업체들도 마더스데이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다투어 다양한 할인과 공짜 선물 이벤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인기 상품은 단연 마사지 체어입니다. 카오나 마사지 체어에 따르면 최근 매장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마더스데이 선물로 마사지 체어를 문의하는 할인들이 부쩍 늘어나 마더스데이를 전후해 고객 사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이스킨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벤트는 저희 마사지 체어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100% 금적외선 카오나 프리미엄 LED 마스크를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요거가 원래는 한 2,500불이 넘는 상당의 제품인데 딱 100개 한정으로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강 상품 또한 마더스데이 꾸준한 인기 품목입니다. 홈쇼핑 월드에 따르면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마더스데이에 남편이 자녀를 대신해 아내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대에 관계없이 다양한 건강제품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황제치명 공진단입니다. 120불까지 최저가였었는데 저희가 65불에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행 60호 2개월분인데요. 120불이었던 거예요. 65불에 여러분들 한 박스 구매하시면 인산일링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 최대 50%를 세일하는 눈물의 폭탄 세일 행사를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하며 푸짐한 공짜 선물도 제공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은 거죠. 여기 오셔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기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땡땡이를 돌려서 거기에 이제 당첨되는 선물을 무조건 다 드리는 거죠. 인산일링 측은 또한 5월 8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을 통해 추첨 행사를 진행해 포켓 마스크, 유기농 꽃차, 덴탈 천연 치약, 주겸 치약, 마스크 목걸이, 양파즙, 태방크림, 세정제 등도 증정합니다. 한인타운 내 사랑치과는 마더스데이를 맞이해 어머니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아 임플란트, 크라운 시술 프로모션을 마더스데이 전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임플란트 1000불에 프로모션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해서 다 해서 1000불에 모시고 있어요. 6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어요. 현재는. 크라운도 같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크라운은 지금 저희가 스타트는 400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 지침이 완화되고 식당이 정상 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타운의 가족끼리 외식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운 내 제주와러 측은 $99 스페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 가족 단위 예약이 몰리고 주말 투고 예약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사이드 아웃사이드 한 23개, 24개 정도 돼요. 5분, 6분, 4분 이상 되는 테이블도 굉장히 예약이 많고 거의 가족 단위 예약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게.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미은행이 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사발령과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센터 1팀을 이끌던 크리스조 부행장과 비비안 김 법무총괄 부행장을 전무로 각각 승진 발령하고 동부지역과 텍사스 영업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크리스조 전무는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뒤 리먼 브러더스, 옛 나라은행을 거쳐 2013년 한미은행에 합류했으며 조 전무는 이번 승진으로 기업금융센터 1팀 외에도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 동부지역 영업 총괄직을 겸임하면서 동부지역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비비안 김 신임 전무는 UC 버클리에서 학부와 법대를 졸업한 뒤 주류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2015년부터 한미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승진으로 인사 업무 총괄도 겸집합니다. 개편의 일환으로 제2김 전무는 기업금융센터 2팀 센터장과 텍사스 전체 영업을 총괄합니다. 한미은행은 휴스턴 지역의 이스트웨스트 은행 출신의 베테랑 뱅커인 폴청 본부장을, 남가주에는 신한아메리카은행 출신의 이건희 부행장을 각각 새로 영입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우승자를 맞춰라 온라인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펼치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에 관심을 높이고 관람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취지로 LG, 카후나, MGM 등 최상급 브랜드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를 경품으로 선사합니다. 경품 이벤트의 그랜드상은 LG 시그니처 프리미엄 가전제품 패키지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레인지,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집안의 가전제품 모두 LG 시그니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등 상품은 카우나의 최고급 마사지 체어, 2등 상품은 라스베가스 게러웨이 2인 패키지로 이 패키지에는 MGM 호텔 3박 숙박권과 섀도우 크릭에서의 골프 라운드, 무료 VIP 스파 이용과 1인당 $250 상당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뱅크 오브 호프 스윕스닷컴에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넣고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 토너먼트의 우승 선수를 예상해 선택하면 됩니다. 당첨자는 6월 5일 이후에 발표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 일리노이, 버지니아, 엘레바마 등 뱅크 오브 호프가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주와 섀도우 크릭이 위치한 네바다주의 거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민주평통이 오는 5일 최영준 통일부 차관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화상 강연회를 개최해 현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국제 정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연회는 오는 5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줌 미팅 아이디 768-565-8509, 768-565-8509, 패스워드 584496을 사용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LA 평통 전화 213-384-6919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일 수요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KITA와 공동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화, 롯데상사 미주법인이 후원합니다. 5일 오전 11시부터 노인센터 1층 입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선착순 500명에게 1.5파운드 쌀 한 포와 식혜, 비상용 알람 각 1개씩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단 비상용 알람은 400명 선착순에 한해 나눠드립니다. 비상용 알람은 아시아계 노인층을 겨냥한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경보 사이렌 기구로 최연지 씨가 고펀드 빈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제작 후 노인센터에 400개를 기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4마일대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9마일에서 15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또 2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글렌데일 블루버드 구간도 12마일에서 18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7가 스트리트까지 13마일에서 22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부터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13에서 19마일대, 또 실버레이크 블루버드 구간부터 웨스턴 애비뉴 구간 10마일에서 14마일대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6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에서 18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60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팽로드 구간 15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부터 워싱턴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 15에서 20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알라미다 스트리트 구간부터 12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버토니 스트리트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2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웨스트 방향 우드맨 애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 서행 시작됩니다. 헤이븐 헐스트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마일에서 22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인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에서도 집단 면역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최근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일부 미국인들의 백신 거부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최근 보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변이와 일부 미국인들의 백신 거부감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초 인구의 60에서 70%로 제시됐던 집단 면역 기준이 최소 8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미국인들의 30%가량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CNN 방송도 전문가들을 통해 비슷한 견해를 전했습니다. Maybe we have variants coming in from other countries and we could start this whole process all over again and have another huge pandemic come the winter. And so that's why getting to herd immunity now as much as possible is really important. 다만 코로나19는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서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We may not get to zero, we probably won't, but if we can get the infections under at very low levels, most of us can get back to our lives in normal ways, I think we can probably live with that. 결국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의 집단 면역 시기를 묻는 질문을 받았는데 즉답은 피했습니다. This is a debate into what constitutes herd immunity. Right now, every single person 16 years or older doesn't have to wait in line, can show up and get a vaccination now.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경 없는 지구촌 시대에 어느 한 나라가 집단 면역을 이루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모더나 백신 5억 회분을 계약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저소득 국가에 대한 분배는 계속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럽연합은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관광 목적의 입국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는 코백스를 대표해 모더나 백신에 대한 사전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량은 최대 5억 회분, 이 가운데 3,400만 회분은 올해 4분기에, 나머지는 내년에 공급됩니다. 이 계약 이전까지 코백스는 약 11억 회분의 백신을 제약사와 계약했습니다. 코백스는 올해 안에 전 세계에 20억 회분을 공급한다는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120여 개국에 4,900만 회분의 공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약 물량은 많지만 인도받는 물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부자 나라에 백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 저소득 국가에 대한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는 백신 접종자의 비필수 여행, 즉 관광 목적의 EU 입국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Changes we propose to allow entry to the EU for non-essential reasons, not only for all persons coming from countries with a good epidemiological situation, but also for all people who have received the last recommended dose of an EU-authorized vaccine. 독일과 프랑스는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 등에 대해 야간 통행 금지나 사적 모임 규제 완화 조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프랑스도 접종 완료자 등에 대해 경기장, 전시회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갈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12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까지 승인할 전망입니다. FDA 계획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들은 FDA 승인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미국에서 이 연령대에 수백만 명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FDA 승인이 나온 다음 날 백신 자문회의를 열어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해 백신 접종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승인은 미국 백신 접종에 큰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은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부모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에게 허용할지 검토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에서 현재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화이자는 3월 31일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 12에서 15세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정상화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체육관, 각종 판매업소에 적용했던 인원 제한 규정이 오는 19일부터 폐지됩니다. 당초 뉴욕은 7일부터 식당 실내 수용 인원을 정원의 75%로 확대하고 15일부터 체육관 수용 인원을 정원의 50%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밝힌 뉴욕시 정상화 목표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13개월 만에 정상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뉴욕의 코로나19 감염률과 입원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식당과 체육관의 놀이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규제도 폐지됩니다. 다만 대형 경기장은 관객을 정원의 33%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용 인원에 대한 제한 철폐와는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뿐 아니라 뉴저지와 코네티컷 등 인근주에
주에도 함께 적용될 것이라는 게 쿠오모 주지사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17일부터 뉴욕의 지하철도 24시간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도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치적 쟁점이 됐던 마스크 착용이 또다시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엔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가 논란이었다면 이번에는 언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논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야외 잔디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연설을 하러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개정한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소규모 실외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NBC 방송에 나와 백신을 맞은 사람이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애국적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CDC 지침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파 성향의 토크쇼에서는 이 문제가 최신 문화전쟁의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전쟁은 낙태와 동성애, 트랜스젠더, 다문화주의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에서 좌우 진영 간에 벌어지는 주도권 경쟁 갈등을 일컫습니다. 공화당은 마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이용해 바이든과 민주당이 정치적 올바름의 과잉 상태이며 정부의 권한을 이용해 미국인의 자유를 침범하려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아니타 더는 CNN에 출연해 이 각별한 예방 조치는 대통령을 위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마스크를 쓰는 일이 습관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CNN은 이런 논쟁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 이슈를 이용하는 정치적 집단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의학계도 CDC의 마스크 지침을 두고 완화에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거나 대중에게 서로 상충해 혼란스러운 조언을 주고 있다는 등의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외교적 기회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북한의 반발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KBS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먼저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초점이 외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북 정책은 잘 다듬어진 실용적 접근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외교적 관여의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engage diplomatically and to see if there are ways to move forward toward the objective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블링컨 장관은 특히 앞으로 며칠 또는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 think, up to North Korea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engage or not on that basis.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목표가 미국과 동맹은 물론 주둔 군대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대북 정책의 목표가 적대가 아닌 해결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내세운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반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이 순사기라는 성명을 내놓자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소신파 리즈 체니 당 의원총회 의장이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대선을 사기로 규정하고 이에 반박하며 갈등을 빚어온 두 사람이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충돌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2020년 부정선거 대선은 오늘부로 순사기로 칭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체니 의원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선은 도둑맞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순사기라는 표현을 퍼뜨리고 법치를 등지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들이 지난 대선 자체를 완전 사기로 언급하길 바라며 그 표현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체니 의원이 즉각 반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성명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론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된 후 페이스북 감독 이사회가 이번 주에 그의 계정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에 따르자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체니 의원은 의회 폭동 사태 직후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 중 1명입니다. 대선 불복 비판과 트럼프 탄핵 찬성으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트럼프 충성파와 갈등을 빚고 총회 의장직 퇴진 압박까지 받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갈등 이후 내년 중간선거에서 체니 의원 대항마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줄곧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라 국경에서 헤어진 이민자 가족의 재결합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국경에서 자녀와 떨어져 홀로 추방된 이민자 부모 4명이 이번 주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재회할 4가족에는 2017년 말 자녀와 헤어진 온두라스, 멕시코인 엄마가 포함돼 있으며 자녀 중에는 3살 때 헤어진 아동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가족 재결합 태스크포스는 이전 행정부가 부모와 자녀를 잔인하게 분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전체에서 이민자 가족과 변호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는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결합 이민자 부모에게는 장기적인 형태의 법적 지위가 고려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난민 수용 상한선을 기존 15,000명에서 62,500명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회계연도에 연간 난민 수용 한도를 62,500명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이전 행정부에서 설정한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인 15,000명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전 수치는 난민을 환영하고 지원하는 국가로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한선은 높이지만 미국이 9월 30일까지인 2021 회계연도 말까지 62,500명의 난민 수용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상한선을 낮게 유지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뒤 2주일여 만에 입장을 번복, 수용 한도를 62,500명으로 늘리려는 당초 계획을 부활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올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인원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000명으로 제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정한 규모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62,500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한도를 올 회계연도에 62,500명으로 올리는 데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12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써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검증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용 오류와 사실 왜곡 등이 확인된 위안부 논문 외에 과거에 발표한 역사 관련 논문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국제학술지 아시아 퍼시픽 저널 저펜 포커스는 램지어 교수가 일본 내 피차별 계층인 브라쿠민을 다룬 논문을 검증하는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브라쿠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수민족 집단 대다수는 정직하게 돈을 벌며 살았지만 범죄 조직 남성 다수는 브라쿠민이나 한국인이다라는 식으로 일본 우익 세력의 시각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언 니얼이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사이트 나이코 오사카 시립대 교수 등 브라쿠민 연구의 권위자들은 모두 8개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브라쿠민 관련 논문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학술지에 발표돼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위안부 논문 사태 이후 존재가 알려지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택시장이 화랑세를 이어가며 14년 만에 가장 바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단독주택은 물론 콘도의 매매도 큰 폭 끌어올렸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시장이 지난 2007년 부동산 붐 이래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LA 카운티의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34%가 뛰면서 2007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매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도 17.2%가 뛰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 매매는 1년 새 29.9%가 뛰었고 기존 콘도의 매매는 1년 새 무려 40%가 뛰었습니다. 단독주택 중간가는 82만 5천 달러, 콘도 중간가는 60만 1천 달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지난 3월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38.5%가 뛰었고 주택 가격은 10.6%가 뛰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 매매는 1년 새 37%가 뛰었고 기존 콘도 매매는 1년 새 47%가 뛰었습니다. 단독주택의 중간가는 93만 5,500달러, 콘도 중간가는 57만 8천 달러입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보통 괜찮아서 오퍼를 놓을 경우 보통 한 30, 40 정도의 오퍼가 들어서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들고요. 요새는 오퍼가 돼도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등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감정 컨틴전시라든지 그다음에 론 컨틴전시 아주 없이 오퍼가 들어와요. 셀러 입장에서는 좋겠죠. 무조건 사는 거니까. 치열한 경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져 바이어들이 콘도로 눈을 돌리면서 콘도도 덩달아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A랑 가까운 지역, 괜찮은 지역, 그랜델이라든지 버뱅크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패사디나 지역, 이런 지역은 상당히 아주 많은 오퍼가 콘도라도 몰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택 매매에 있어 학군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매물 부족으로 인해 주택 매매 시 학군을 따지는 경향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 매물이 시장에 나와 에스크로까지 가는 시간은 2주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20% 다운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30-40% 다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탁에서 아마 많은 돈이 글로 부동산으로 흡수가 되는 모양이에요. 스탁도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많으면서 셀러들도 집을 처분하고 난 다음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매물로 선뜻 내놓지를 못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보낸 사건의 수사가 끝나면 이를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검찰이 반발했던 방안이 그대로 규칙으로 명문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공수처 출범 석 달여 만에 공수처 사건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규칙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동안 검찰과 갈등을 빚은 이첩 조항입니다. 규칙엔 공수처장이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내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규칙으로 명문화한 겁니다. 다만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벌칙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사건 처리를 놓고 이첩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현직 검사 사건이다 보니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며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팀에서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검찰의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벌어졌던 검찰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수처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 재판부에서 유보부 이첩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공수처 규칙엔 이첩 조항 외에도 검사 범죄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중지 조항이 담긴 것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의 이첩 의무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거라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공수처 규칙은 공포됐지만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소됐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기 계좌를 불법 추적했고 이를 한동훈 검사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는데요. 한 검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그 은행의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한 발 더 나가
계좌 추적을 주도한 것이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콕 집었습니다. 이러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이 자신을 사찰했을 거라는 의심을 일으켰다며 검찰 모든 관계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사과를 받지 않았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 이사장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유 이사장의 혐의를 인정해 이번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한 검사장은 거짓 공작과 선동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침묵했고 노무현 재단 측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뉴욕 증시는 5월 첫 거래일을 맞아 지수별로 엇갈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8.38포인트, 0.70% 오른 34,113.23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49포인트, 0.27% 상승한 4,192.6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7.56포인트, 0.48% 하락한 13,895.12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제조업 지표와 뉴욕시의 경제 정상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등을 주목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유로존, 독일 등 유럽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크게 개선돼 전 세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와 부동산, 통신, 기술 관련주가 하락했으며 에너지, 소재, 헬스, 산업 관련주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주가 유가 상승에 힘입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지표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압력에도 증시는 계속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성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91센트 오른 배럴당 64.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 이란의 핵 협상 등을 주시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이달 1일 인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1,993명에서 2일 39만 2,48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3일에는 36만 8,147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하루 3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코메르방크의 유진 와이머리 애널리스트는 이는 세계 3대 원유 소비국의 수요 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에게도 수요 위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 호조로 원유 수요 전망에 대한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프레이저는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글로벌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PMI는 60.52로 집계돼 2007년 5월 지표가 집계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적 억만장자 부호이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는 오늘 트위터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우리는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결혼 생활 27년간 우리는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키웠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재단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났습니다. 빌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멀린다와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의 재산은 1,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이혼 결정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차별과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성공한 아시아계 기업가들이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거액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아시안 재계 지도자들이 반아시아계 차별에 저항하고 교육과정에 역사에서의 아시아계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발벗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인들은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이라는 새 단체에 1억 2,500만 달러를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마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드 재단, NBA 등의 기업과 단체도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에 같은 액수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단일 기부금으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역대 최다 자선금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오랫동안 정책 결정권자들과 자선가들로부터 외면당해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모레 수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는 5월 초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5도, 58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5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리브딩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